예, 이어서 계속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볼 거는 수험상으로는 그렇게 중요하진 않지만 어쨌든 개념상 명확히 이해하고 있어야 되는 부분들인데요. 첫 번째로 볼 것은 집행기관입니다. 집행기관이라는 거는 집행하는 기관이겠죠. 그러니까 본안소송 판결 절차에 대해서는 이제 판결 재판기관이 있었으니까 그게 대행되는 개념으로 집행기관이라는 개념이 이제 설명되는 거고요. 특별한 건 없고 어, 크게 세 가지, 구체적으로 세 가지로 집행기관을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가 집행관, 두 번째가 집행법원, 세 번째가 수소법원. 그러니까 본안법원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렇게 재판기관, 판결기관은 당연히 민사소송법에 근거한 판결을 내는 기관이고요. 집행기관은 민사집행법에 근거한 집행을 실행하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개념상은 당연히 논리적으로, 개념상으로, 법리적으로 분리가 되고, 다만 실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가면 같이 있고, 부야 다르겠지만, 부서야 다르겠지만, 쉽게 얘기하면 동부지방법원에 가면 동부지방법원이 같이 있습니다. 같은 법원이랑 장소에 소지하는 건 맞지만 절차가 다르니까 이걸 별도의 기관으로 본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 중심으로 보시면 되고요. 첫 번째로 나오는 게 이제 집행관인데, 이 집행관은 여러분들이 이제 영화나 드라마 같은 데 보면은 뭐 법원에서 왔다고 하면서 빨간 딱지 막 붙이면서 도자기나 뭐 TV에다 붙이고 막 아이들이 막 울고 있고 우리 집 망했다 막 이럴 때 나오는 그 장면에서 나오는 법원에서 오신 분들이 바로 집행관입니다. 집행관 분들이 하시는 거고요. 기본적으로 이분들은 보수 자체를 국가로부터 받는 건 아니고 그 집행 신청한 신청인들이 내는 이제 수수료들 그 수수료로 수입을 삼는 분들이고요. 그렇긴 하지만 국가배상법상 공무원으로는 해석합니다. 그런 특징이 있고 이분들은 독립된 단독제 국가기관으로서 본인의 판단과 책임하에 독립적으로 국가의 권한을 행사하게 됩니다. 이 정도만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되고요. 직무관할은 이해를 해서 필요하긴 한데 이분들은 법률상으로는 원칙적인 집행기관이긴 한데 실제 중요한 첫 업무들은 아래 나온 집행법원에서 하기 때문에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담당하는 업무는 사실행위를 수반하는 집행처분으로 한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유체동산 집행, 그 채무자의 집을 찾아가가지고 뭐 이제 그 동산들, 유체 동산들, TV나 뭐 도자기나 이런 데다가 딱지 붙이고 경매에 넣어서 매각하고 이런 전차도 있잖아요. 이런 사실행위를 수반하는 실제로는 유체동산 집행 관련된 거는 이제 집행 가문들이 하시고요. 실제 뒤에 바로 나오겠지만 우리가 주로 살펴본 관념적인 재판에 따르는 채권 집행 절차, 채권 압류 추심이니 채권 압류 전문이 이런 것들은 집행 법원에서 하고 또 대한민국에서 가장 재산적 가치가 큰 부동산에 대한 경매 절차 이런 것들도 집행 법원에서 합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경매 절차 관련해서 금전적 가치가 있고 법리적으로 중요한 것들을 다 집행 법원에서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집행관 분들은 이제 뭐 현장 가서 뭐 뛰어야 되는 좀 나쁘게 말하면 험한 일들, 사실행위를 수반하는 집행 처분 이런 것들을 주로 하신다. 대표적인 게 유체동산 집행 이런 것들이 있다. 인도 집행 같은 것도 비슷하고 현장 가서 채무자들 짐 드러내고 뭐 이래야 되니까 이런 것들은 집행관이 한다. 크게 이렇게만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바로 이어서 나오는 집행 법원이 중요한데요. 이게 이제 우리가 수험적으로 중요하고 실제 변호사들이 상대해야 할 분들은 이 집행 법원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게 의의상으로는 중요 집행행위를 직분을 하는 법원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부동산, 부동산에 대한 집행 절차, 그다음에 채권 압류 추심, 채권 압류 정보 뭐 이런 것들 하게 되겠죠. 또 뭐 변호사 시험 수험상으로 그 해당 집행 절차를 주관하는 기관은 집행법원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 정도 보시면 되고 수소법원은 당연히 수소법원 그러니까 본안재판법원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 법원은 당연히 재판하는 게 원칙인 기관이겠죠. 판결 기관인 게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집행에 관여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제 설명을 드렸던 거고요. 대체 집행이나 간접 집행 같은 좀 다른 형식의 예외적인 방식의 집행할 때 혹은 구체적인 재량 판단을 요하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관여하는 경우가 있다. 이 정도만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집행기간 이렇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강제 집행의 요건입니다. 요건하면 이제 우리 법률가들이 특히 수험생들, 로스쿨 재학 중인 분들이 이제 본능적으로 반응하는 거는 요건이니까 외워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실 텐데
이 요건은 외울 필요는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민사소송할 때 소송 요건이라는 걸 처음에 배우잖아요. 당사자에 대한 거, 관할에 대한 거, 소송물에 대한 거, 뭐 확인의 이익이니 관할 토지 관할이 맞니 안 맞니, 당사자가 당사자 능력이 있니 적격이 있니 이런 것들, 뭐 이런 것들을 뭐 일반적인 요건으로 쭉 외워가지고 다 쓴 다음에 답을 쓰진 않잖아요. 문제되는 것들을 캐치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할 뿐이지. 마찬가지입니다. 집행 요건도 일반적인 요건이기 때문에 그냥 이런 게 있구나 이해해 두시고 그게 문제되는 경우만 짚어가지고 답을 해주면 되겠죠. 다만 현행 수험 경향상이나 여러 가지 이제 워낙 실무적인 부분이 많기 때문에 특성상 출제 가능성이 높지는 않은 부분이긴 합니다. 실무적으로 중요하긴 하지만. 그래서 강제 집행의 요건, 어떻게 보면 이건 일반적인 요건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뒤에 나오면 바로 이어서 나옵니다. 강제 집행 개시의 요건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개별적인 집행 절차에 착수하기 위한 요건이라고, 그러니까 개별적인 요건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강제 집행의 요건은 강제 집행 자체의 일반적인 요건, 나와서 그냥 이해해 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강제 집행의 요건은 첫 번째, 제목에다가 아예 직관적으로 볼 수 있게 달아놨는데, 세 가지를 확인해 봐야 된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가 안 맞으면은 요건이 안 된다. 각화될 수 있다. 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데, 집행 당사자, 집행 권한, 집행문 이 세 가지를 갖춰야지 기본적으로 강제 집행을 착수할 수 있다. 시작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잘못 설명했는데 이거는 강제 집행의 요건이겠죠. 강제 집행 개시의 요건 뒤에 보겠습니다. 일반적인 강제 집행의 요건. 당사자는 사실 크게 볼 건 없고 집행 권한과 집행문, 당사자의 일반적인 소송할 때 어떤 그 개념 이해하시면 되고요. 집행 권한이라는 게 뭐냐? 이거 많이 봤습니다. 이게 이제 국법상으로는 채무명의라고 해가지고 대법원 판례 채무명의라는 표현도 많이 나오는데 그 채무명의에 대응되는 게 집행 현행법상 집행 권한이고 대표적인 게 판결입니다. 판결이고 하나 더 설명드리겠지만 집행증서, 집행력이 있는 공정증서를 줄여서 공정증서, 그러니까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 그러니까 집행증서 줄여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공정증서라는 건 공식사무실에서 만든 거겠죠. 자, 이게 중요하죠. 집행권한 부분이 중요하고 계속 자세히 볼 거고, 집행문은 이 집행권한에 부과해가지고 간단하게 한 장짜리가 붙는 겁니다. 내용은 별건 없습니다. 나중에 보겠지만 별건 없는데 이게 꼭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판결은 판결만 받고 확정되면 그 정보만 있으면 되겠지만 내용 확인을 위해서, 이걸 강제 집행까지 하려면은 집행을 하려면은 집행문까지 부기돼 있어야 돼서 한 장이 더 붙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뭐 떼는 것 자체는 어렵지 않습니다. 신청하면 거의 바로 그냥 해주거든요. 잠깐 기다려고 하면서 해주거든요. 직원분들이 주로 하지만 법원 방문해가지고. 그런데 어쨌든 한 장짜리고 이게 있어야지만 집행을 할 수 있는 이제 권한이 되는 거죠. 집행 권한 자체 판결만으로는 집행할 수는 없고, 그리고 최종적으로 문제 없는지 확인해서 집행할 수 있게 한 장 붙여주는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실제로는 판결문이랑 집행문이랑 같이 스탬플로 찍혀 있거나 클립으로 찍어서 줍니다. 둘은 분리해서 쓸 수 없기 때문에. 공정증서, 그러니까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도 마찬가지로 공중사무실에서 집행문 따로 붙여줍니다. 구조도 똑같습니다. 이건 원칙적으로 다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 가지. 집행문이 일반적으로 약간 생소한 개념일 텐데 중요한 거는 집행 권한과 집행문입니다. 여기서는 거의 유념해서 보시고요. 당사자는 그렇게 뭐 일반적인 얘기니까 중요하진 않습니다. 첫 번째 나오는 게 집행 당사자인데 이 부분은 뭐 따로 자세하게 보진 않겠습니다. 집행 당사자는 어떻게 확정되냐? 집행문 부여로 확정된다. 우리 당사자 확정 문제, 계약 당사자 확정 문제 이런 게 나오잖아요. 실제적인 당사자와 형식적인 당사자가 다를 때 어떻게 이제 이론적으로 해결할 거냐 문제일 텐데 집행 절차는 더 간명합니다. 집행문 부여될 때 확인을 해가지고 채권자, 채무자, 원고와 피고 기준으로 이름이 붙어질 텐데 그거 기준으로 일단 확정되는 거고, 실제로는 당사자가 아닌 상황이라 하더라도 그렇게 집행문이 부여되어 있으면 그 사람의 집행 당사자가 확정되는 거다. 일단 정해진 거다. 이런 식으로 이 정도만 체크하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는 크게 보진 않을 거고요.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판례만 한번 보시죠. 판례 같은 건 객관식 증거 같은 게 나올 수 있으니까. 자, 우리 집행력의 주관적 범위 관련된 아주 오래된 79년도 판례죠. 이게 왜 이걸 굳이 보느냐? 우리 판결의 효력 다시 생각해 보시면은 자기 구속력, 민사소송법에서 나오는
기속력이라고 하죠. 이걸. 그 다음 형식적 확정력, 실질적 확정력. 이 실질적 확정력이 우리 제일 중요했던 기판력이죠. 집행력, 이제 강제 집행 관련된 형성력, 뭐 반사료니, 뭐 법률 요건적 효력이니 뭐 다 아시는 것들이니까 등등 있을 텐데 대표적으로 이제 문제되는 게 기판력 관련해서 우리 뭐 기판력의 주관적 범위, 시간적 범위, 객관적 범위, 뭐 모순 관계 이런 거 다 했었잖아요. 성결 관계. 그 범위는 기본적으로 집행력도 마찬가지입니다. 기판력의 효력 범위와 집행력의 효력 범위는 이론상 동일하게 보통 봅니다. 이제 뭐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차이 나는 분도 있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보면 안 된다고 주장하는 분들도 있긴 하지만 원칙 뭐 대부분의 이제 일반적인 관점에서는 뭐 동일한 법리하에 해석을 합니다. 요거는 요 판례는 근데 차이가 나서 제가 굳이 설명드립니다. 우리 채권자 대리권 관련해가지고 민법, 민사소송법 많이 나오잖아요. 채권자 대리권. 뭐 이건 출제 거의 어디서 나오냐의 문제지 어떤 식으로 출제는 되니까 민법에서 나오냐 민사소송법에서 나오냐 이 차이는 있겠지만 채권 대리권 행사할 때 보시면은 뭐 채권자가 있고 채무자가 있고 제3채무자가 있잖아요. 채권자 대리권 행사하면은 실제 소송이 어떻게 되느냐? 채권자가 원고가 되고요. 채무자는 소외인이 됩니다. 당사자로 들어가진 않아요. 내용상 채권자 대리권 행사한다는 것은 설명하기 때문에 소외인을 설명하긴 하는데 사건의 당사자는 아니고요. 제3채무자는 피고가 되겠죠. 그렇지만 이제 소외인인 제3채무자도 알았을 때의 판결의 효력을 받는다. 그 법적 효력을 받는다. 이거는 민법과 민사소송법에서 나오는 얘기죠. 이런 거 가지고 문제되고. 그럼 이제 집행력 관련해서는 알았으면 집행력도 받느냐? 이 문제인데 아니라는 거예요. 결론은 좀 특이하죠. 집행력만은 원고, 피고, 소송에 명확하게 당사자로 들어가 있는 사람들한테만 생기는 거고 소외인인 채무자에게는 미치지 않는다. 그쵸? 결정적으로 기판력과 집행력이 차이 나는 구조이기 때문에 미치지 않는다. 당사자로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그 판결에 의해서 집행도 할 수 없는 거예요. 당사자가 아닌 사람한테 강제 집행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특이하게 이 경우에는 뭐 특이하다기보다는 뭐 법리상 당연한 거긴 한데 일반적인 민법과 민사소송법에 나오는 그 개념들과는 설명이 다르니까 그런 점에서 객관식 정도의 내기 좋고 뭐 이걸 사례나 기록형에서 못낼 수야 있겠지만 기판력 요 판례를 알지 못하면 거의 못 풀 수 있으니까 약간 뭐 어려운 문제일 수도 있을 것 같긴 합니다. 다만 의미가 있고 어렵지는 않으니까 여러분들은 잘 체크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나오는 집행권어. 집행권어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두 가지였잖아요. 집행징사라고 하겠습니다. 집행형이죠, 공정이죠. 이 두 가지만 설명드리기 두 가지 가장 중요한데 개별적으로 상당히 많습니다. 어떤 집행력이 발휘될 수 있는 것들은 생각보다 많이 있고요. 또 제가 교재에 아예 설명도 안 한 것도 있습니다. 워낙 많으니까 다양하게 있으니까 굳이 실무적으로 찾을 문제 안 되고 지금 단계에서 알 필요 없어 보이는 것들은 여러분 머리가 너무 복잡해질 테니까 제가 빼버렸는데요. 어쨌든 이 집행권한이 있어서 이 집행권에 따라 이 집행권의 내용을 바탕으로 청구권을 실현할 수 있겠죠. 그래서 어디까지가 권리가 있고 그 범위가 어디까지인지를 확인하고 집행을 해야 되니까 판결에 그런 게 다 적혀 있잖아요. 당사자가 누구고 그뭐 금액이 얼마 되고 이자 얼마고 뭐 집행할 수 있고 이게 다 나오잖아요. 판결문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용은 당연히 우리 청구치 쓸 때 무색무취하게 써라. 그러나 그 내용은 나중에 강제 집행이 가능할 수 있게 특정이 다 돼야 된다. 문제가 없어야 된다. 이걸 강조하잖아요. 청구치 처음에 이제 배우실 때 마찬가지입니다. 그걸 전제로 하는 거니까 특정이 돼야 되고 또 적법해야 되고 이행할 수 있는 거여야 됩니다. 그래서 뭐 부부 동거 의무처럼 안 되는 거 부부 동거를 어떻게 강제해요? 뭐 다른 방법으로 이제 강제해야 되겠죠. 직접 강제는 안 되겠죠. 뭐 끌어가지고 같이 살게 할 수는 없으니까. 그다음에 극부 내용 자체가 그러니까 그뭐 극부 내용 자체가 뭐 이제 오른팔을 잘라라, 장기를 적출하라 뭐 이런 거 이런 식으로 극부 내용 자체가 부적법하거나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거 이런 거는 안 되겠죠. 당연히 판결 단계에서 다 걸러지긴 하겠지만 뭐 판결 단계에서 안 걸러졌다 하더라도 당연히 집행이 안 되겠죠. 그다음에 극부 원인의 당부는 판단할 수 없겠죠. 집행기관에서 이미 판단 내려진 거에 대한 강제 집행 실현만 시키는 게 다니까 집행기관의 이제 소명은 그러니까 당부를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게 뭐 맞은 판결인지 틀린 판결인지 재심으로 뭐 파기돼야 되는 건지 뭐 취소돼야 되는 건지 이런 걸 판단하지 않으니까 일단 정상적인 판결이고 맞다고 생각하고 전제하는
첫 계약에 근거해가지고 1억을 지급하라가 판결이 나왔다. 그럼 청구치는 1억을 지급하라만 나와 있는 거니까 그 1억을 지급할 수 있는 강제집행을 실현해 주는 거고 첫 계약이 맞냐 틀리냐 따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이런 그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그 원인이 불법이어도 일단 집행은 가능하다. 판결 단계에서 걸러져 있어야 되는 거죠. 원칙적으로. 이걸 집행 단계에서 거르는 방법도 있긴 합니다. 다투는 방법들이 있는데 나중에 이제 일괄해서 불법이고요. 그다음에 청구권의 범위는 당연히 집행권에 적힌 것만큼만 가능한 겁니다. 거기에 적혀 있는 금액이 없으면 뭐 상상해서 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내가 이런 쪽으로 봤을 때 이것도 될 것 같아 이런 거 인정 안 한다는 겁니다. 그건 판결 단계에서 다 이제 정리했어야 되는 거고 판결 단계에서 정리된 딱 적혀 있는 그 주문 청구 지시에 대응되는 주문만큼만 딱 해주겠다라는 거고 이게 당연하겠죠. 그리고 대상이야 당연히 채권자의 선택에 따라 부동산을 할지 동산을 할지 뭐 채권, 통장을 할지 이런 거 선택이니까 모든 재산이 채무자의 모든 재산이 집행 대상이 되고 선택적으로 하는 겁니다. 필요한 만큼 다 할 수도 있고 일부만 할 수 있고 이 판례는 잘 봐주시면 좋은 게 청구권의 범위 관련해 가지고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 그러니까 집행증서라고 했죠. 판결도 마찬가지고 여기에 적혀 있는 게 원금만 적혀 있고 지연손해금이 안 적혀 있었다. 약정이자가 안 적혀 있었다. 그러면은 강제 집행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거기 적혀 있는 범위가 아니니까. 그 약정이자 받을 수 있다 이론상 지연손해금 받을 수 있다. 별소를 제기해서 판결 받거나 별도로 공정증서 만들거나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 만들거나 별도 절차 거쳐야지 일단 안 적혀 있는 판결에 안 적혀 있는 건 해줄 수 없다는 겁니다. 너 잘못이니까 채우라 나중에 별도로 받으라는 겁니다. 이해하기는 어렵진 않죠. 소멸은 따로 안 보고 종류를 한번 볼게요. 종류는 말씀드린 판결과 집행증서가 대표적이고 가장 중요한 겁니다. 판결은 이따가 설명 안 드렸지만 당연히 확정된 종국 판결이겠죠. 원칙적으로 확정되지 않은 걸로 집행할 수 있을 건 아니고 종국 판결이지 미사소송 때 나왔던 그 중간 판결 이런 거를 전제로 하는 개념은 아니니까 확정된 종국 판결이다. 다음 페이지 10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계속 앞부분에서 길게 설명드렸듯이 원칙적으로 이행 판결을 전제로 한다. 그렇죠? 형성 판결과 확인 판결은 아니다. 당연히 확정된 종국 판결이니까 확정이 돼야 되겠죠. 원칙적으로 종국 판결이고 확정돼야 되겠죠. 확정이라는 거는 확정 개념을 모르시진 않겠죠. 형식적 확정력, 상소기간 도가 혹은 대법원 판결.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 이제 상소기 기관이 없으니까 3심제 하에서 재심은 다른 문제고 재심으로 나중에 치료될 수는 있겠죠. 치료되면 또 효력이 없게 되겠지만 원칙적으로는 상소기간 도가나 대법원까지 판결받아서 확정된 형태를 말하겠죠. 이 개념을 모르시면 알 거고. 일단 쭉 넘어가세요. 가집행 선고가 있는 판결 또 해당된다는 건데 이게 무슨 의미냐? 여러분 대부분 2학년 분들은 또 모르시겠지만 혹시 들으시는 분 중에 그 청구치지 과목을 다 2학년, 2학기나 3학년 1학기 때 듣습니다. 모든 로스쿨에서는 청구치지 쓰는 방법에 대해서 그때 이제 그걸 배우잖아요. 부수 재판에 대한 신청으로서 잠깐 적어드릴게요. 첫 번째 이제 본 내용들이 들어가죠. 뭐뭐 하라. 하라 이런 식으로 이행 판결의 경우에 확인 판결은 한다, 형성 판결 한다 이렇게. 그러면 이제 부수적 재판으로 두 가지가 들어가죠.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 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 가집행 이건 2항과 3항에 있는 거 소송 비용과 가집행은 직권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변호사가 안 썼다 하더라도 법원에서 직권으로 판단 내려줘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안 써도 되긴 하지만 실무적으로 다 써준다. 이렇게 다 그렇게 배울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가집행할 수 있다 해당되는 게 이 가집행 선고가 있는 종국 판결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1심 판결 생각하시면 됩니다. 1심 판결에 이 가집행이 붙어요. 피고는 원고에게 1억을 지급하라. 근데 확정되지 않으면은 이 판결의 효력이 정해진 건 아니니까 바뀔 수도 있으니까 확정되지 않았으면 강제 집행 못 한다고 하는 게 원칙일 텐데 그렇게 하면 또 너무 오래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1심만으로 이런 권리가 있다는 게 확인됐으니까 가집행이라는 권한을 부여해서 1심 승소만으로도 강제 집행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가집행은 가짜라는 뜻이 붙죠. 그러니까 임시라는 뜻의 가가 붙긴 했지만 상소심에서 취소되지 않으면 이거 자체가 본 집행 효력이 있기 때문에 그냥 일반적인 본 강제 집행이랑 동일해요. 나중에 상소심에서
파기되거나 뭐 변경되거나 취소되거나 하면 다시 효력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에 따른 절차가 필요하긴 하겠지만 원칙적으로 1심 만고 했을 때 강제 집행은 가능한 겁니다. 실제로 1심만 이겨도 강제 집행 가능합니다. 실무상. 그래서 이걸 막으려면은 상대방 입장에서 피고 입장에서는 상소 1심인 경우에 항소를 제기하면서 그와 동시에 강제 집행 정지 신청이라는 걸 재판 신청을 해서 법원에서 강제 집행 정지 결정을 받으면은 이 강제 집행을 못하게 막을 수 있는 겁니다. 다만 결정 자체는 그냥 해주지 않고요. 보통 통상 공탁금을 내라고 합니다. 1심에서 원고가 승소한 그 거의 원금에 준하는 공탁금을 현금 공탁해야지 그런 경우에만 집행 정지를 해줍니다. 원고 입장도 있으니까. 원고 입장에서 그 공탁금 있으면 거기다가 나중에 집행하면 되니까 나름대로 담보가 되는 거죠. 당연히 상소심에 올라가면 이 가집행의 효력은 상실될 텐데 상소심에서 뭐 가집행을 바꾸는 가집행을 받았던 그 1심 판결의 내용을 바꾸는 일부 취소하거나 뭐 변경하는 이런 게 나오면은 그만큼 당연히 효력은 상실되겠죠. 가집행에 그에 따른 후속 절차들이 또 필요할 텐데 뭐 어쨌든 근데 그대로 가면 사실 2심도 뭐 이겼다 원고가 그러면 뭐 그대로 원래 가집행 할 수 있는 거고 이건 뭐 어려운 판례는 아닌데 잠깐 보시면 이해를 위해서 1심 판결에서 가집행 선고가 있었어요. 1억에 대해서 가집행이 됐다, 선고가 됐다 치면 1억에 대한 집행력이 생기는 거죠. 근데 항소심에서 1억에 대한 그 판결을 원고 패소로 다 바꿔버렸어요. 그럼 그 집행력이 상실되는 거죠. 그러다가 다시 대법원에서 이거를 항소심을 파기하는 상고심 판결이 선고됐으면 그때 기준으로 다시 가집행 효력이 회복된다는 겁니다. 가집행 선고의 효력을 회복한다 이런 주문 없지만 이론상 그렇게 이해하면 된다. 어렵진 않겠죠. 1심 가집행으로 효력이 생겼다가 집행력이 생겼다가 2심 원심 판결을 아예 취소시켜버려서 뭐 그게 다시 사라졌다가 대법원 파기함으로써 다시 살아난다. 2심 범위만큼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어렵지는 않은 거니까 논리적으로 한번 정리해 주시죠. 그 외에도 집행범위 될 수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집행 판결이라고 해가지고 외국 판결을 대한민국에서 집행하기 위해서는 이 집행 판결 단계를 한번 거쳐야 되거든요. 이런 것들. 그다음에 뭐 간이한 소송 절차라고 볼 수 있는 절차에 따라 판결에 준하는 효력이 생긴 지급 명령, 이행 거부 결정, 화해 공고 결정 판결이 준하는 효력이 생겼으니까 당연히 여기도 집행력이 있겠죠. 그다음에 가압류나 가처분 같은 경우에도 이제 뭐 나중에 보전 처분할 때 하겠지만 이런 것들도 그에 따른 뭐 임시적인 압류나 임시적인 처분들이 필요하니까 그에 따라서 집행력이 생긴다. 라고 보고요. 항고로만 불복할 수 있는 재판. 뭐 이 말 자체 되게 어려운데 그냥 결정과 명령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결정 명령. 넓은 의미에서 판결은 이제 좁은 의미에서의 판결과 본안 판결, 그다음에 간이한 판결인 결정과 명령이 있잖아요. 결정과 명령에도 집행력이 부여될 수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이런 걸 사실 뭐 실무적으로 디테일 절차 들어가면 되게 어려운 것들이 많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근데 그런 것까지는 지금 필요 없으니까 개념상 그냥 결정과 명령에도 집행력이 생길 수 있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고 대표적인 게 소송 비용의 확정 결정입니다. 실무상 많이 볼 수 있는 판결의 부수에서 소송 비용 피고가 부담한다 이렇게 나오면은 이것만으로는 이제 부담한다 정도의 이제 혹은 뭐 2분의 1은 그러니까 3분의 1은 원고가 3분의 2는 피고가 부담한다 이런 식으로 비율만 정해주거든요. 이거에 대한 정확한 금액 실제 든 변호사 선임료와 인지대와 성달료 같은 거 감정 비용 같은 거 다 감안해가지고 실제 든 비용이 나올 거 아니에요. 원 단위로 1원 단위로까지 다 나오는데 그거를 계산해주는 재판이 소송 비용의 확정 결정이고요. 계산돼서 부담돼가지고 뭐 270만 원은 뭐 피고가 부담해야 된다. 피신청이라고 하는데 어디서는 피신청이 부담해야 된다고 나왔으면은 그 270만 원 정도에 대해서는 집행력이 생기는 겁니다. 그런 것도 별도 재판 절차 거치거든요. 요거를 말하는 거고 당연히 270만 원 내가 변호사 선임료나 등등 비용에 270만 원을 상대방이 부담시킬 수 있는 상황이다. 270만 원만큼 집행력이 생기기 때문에 강제 집행도 할 수 있는 거예요. 별도의 집행 권한으로 해서 그런 게 있다. 그다음에 좀 중요한 건 집행증서죠.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를 집행증서라고 합니다. 공증사무실에서 만드는 거예요. 아무나 만드는 게 아니라 이제 인가를 받은 공증사무실에서 만드는 겁니다. 나중에 실무하다 보면 그 증서를 많이 봅니다. 처음에 약간 당황할 수 있습니다. 학교 다닐 때는 제대로 보지 못하고 공부를 못했는데 실무할 때는 바로 처리해야 되니까 판결에 중에서 보시면 돼요. 기본적으로. 판결 문이라고 생각하고 보시면 됩니다. 뭐 이 요건 자체를 외울 필요는 없고요. 그냥 이런 절차를 거쳐서 만들어지는구나. 공증인이 인가를 받은 공증인 아무나 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공증인법에 따라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 딱 만들어지는 거니까 모든 공증인 사무실은 똑같은 절차 거치는 거죠. 그리고 비용도 또 동일합니다. 수수료가 딱 정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공증인 사무실 찾아가도 사실 절차와 비용은 다르진 않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야 되고 통상 일정한 금액을 지급한 뭐 채무자나 채권자한테 뭐 1억을 지급하라 2억을 지급하라 이런 거 금전 청구할 때 나온 청구 진행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건물 인도, 부동산 인도 이런 것도 할 수 있게 법이 개정되어가지고 이제 바뀌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일종의 판결문처럼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를 만들 수 있는 거예요. 당사자들이 사적 자치에 근거로 해서.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이건데 이게 꼭 들어가 있어야 돼요. 일반적인 사서 인증인이 공증 서류와는 차이 나는 게 집행증서는 이게 꼭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집행력이라는 특별한 힘을 더 주는 거예요. 이게 뭐냐? 채무자가 강제 집행을 승낙하는 취지의 문헌이 적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집행 수락 문헌이라고 하는데 보시면 압니다. 한 조문에 1조, 2조, 3조, 4조 이런 식으로 적혀 있거든요. 한 뒷부분 좀 가면 조문에 채무 불이행 시 즉시 강제 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으면 인락한다는 표현이 있어요. 이게 집행 수락 문헌이에요. 이게 들어가 있으면 집행력이 생기는 거고요. 이게 없으면 집행력이 생기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집행 인락 표시를 하는 행위 자체는 공증에 대한 소송 행위로 봅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넓은 의미에서 판결이니까 판결과 같은 거니까 집행력이 있는 우리 뭐 민사소송법까지 처음에 소송행위와 법률행위 차이 뭐 이런 거 하잖아요. 같은 맥락에서 소송행위다 이것도 법원에 대한 소송행위와 마찬가지의 소송행위다. 그래서 그때 민사소송할 때 제일 예로 많이 나오는 게 이제 대리권 증명 어떻게 하냐. 민법상 대리권은 굳이 서면 증명이 없어도 뭐 표현 대리 이런 걸로도 인정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소송 행위로서의 이제 대리권 증명은 꼭 반드시 서면으로 해야 된다. 뭐 이런 것도 기억나실 텐데 고법리가 그대로 이제 이어오는 거예요. 판례는 좀 유념해서 보세요. 무권 대리는 당연히 소송 행위, 그러니까 이런 집행수락 문헌에 대한 집행 인락의 표시는 소송 행위니까 무권 대리인이 소송 행위인데 무권 대리인이 했다? 그러면 이제 효력이 없겠죠. 그게 뭐 작성됐다 하더라도 무권 대리였으면. 근데 뭐 이거는 뭐 어렵진 않은데 표현 대리 때문에 표현 대리도 적용될 수 없다. 적용되거나 준용될 수 없다. 소송 행위라는 거는 뭐 공증인에 대한 이런 집행 인락 표시도 소송 행위니까 소송 행위라는 거는 표현 대리라는 게 아예 적용되지 않는다. 민법에서야 뭐 위임장 없어도 표현 대리라는 게 있지만 순수히 민법에만 적용되는 거다. 민사소송 차원으로 오면은 민사 집행 차원으로 오면은 표현 대리는 성립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뭐 이런 집행증서는 집행력이 있어요. 이게 일반적인 뭐 사인들이 작성한 서류에 하나의 특별한 힘을 부여한 거죠. 집행력이 있습니다. 강제 집행할 수 있는 집행력, 판결의 효력 중에 하나인 집행력. 다만 기판력은 없어요. 그 기판력은 없기 때문에 기판력의 제한은 또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같은 우리 기판력이라는 게 결국에는 이제 불가쟁 불가반이잖아요. 똑같은 소송 가지고 또 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불가쟁 불가반. 더 이상 다툴 수도 없고 여기 반할 수도 없다라는 게 기판력의 핵심인데 내용적으로 더 이상 할 수는 없다. 근데 이제 불가쟁 불가반이 아니라는 거죠. 집행증서는. 그러니까 집행증서가 있는 경우에도 별도로 또 소송 제기가 가능하고 이게 또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뭐 상대방이 또 다툴 수도 있고 여기에 대해서 비판력이 없으니까 다툼의 여지가 아예 없는 게 아니거든요. 소송 제기해서 다툴 수도 있어요. 피고 측 입장에서, 채무자 입장에서 그런 경우가 발생할 수 있고 실무하다 보면은 뭐 그런 소송도 많이 하시게 됩니다. 나머지는 뭐 일반적인 법리화에서 설명되는 거랑 비슷하니까 바로 설명 안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집행론. 우리 세 가지 했죠? 집행 당사자 다시 상기해 보면 집행권원, 집행문. 집행문은 그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한 장짜리 그냥 첨부된 건데 법은 내용이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 정보는 피고 아무개, 원고 아무개에 대한 강제 집행을 실시하기 위하여 원고 아무개 또는 피고 아무개에게 준다. 그러니까 특별히 집행 권한이 판결상에 문제가 없는지 한 번 더 체크해서 당사자를 명확하게 해가지고 적어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걸 기준으로 집행 당사자가 확정된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초반에 이 내용이 기준이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승계 집행문 원고가 사망하는 바람에 판결받은 이후에 사망해서 상속인들이 그 권리를 승계받았다. 그러면 이제 승계 집행문을 받아서 집행문의 문헌이 판결의 원고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상속인들로 이름들이 박혀 있겠죠. 그런 경우에 필요하기 때문에 집행문을 확인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집행문은 이거는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거고 실무상 당연히 있습니다. 이걸 없이 하는 경우는 없어요. 그래서 절대적 무효입니다. 집행문이 없이
딸랑 판결 정보만 가지고 뭐 집행 신청하는데 그게 우연히 받아들여졌다 하더라도 절대적으로 무효고요. 당연히 확인하고 실무적으로 이런 경우 거의 안 발생합니다. 여기 78년도 아주 오래전에만 발생한 거죠. 요즘 다 전산적으로 관리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는데 이론상으로는 어쨌든 집행문이 없는 집행이 진행됐다? 절대적으로 무효이기 때문에 뭐 잘 절차 진행됐다 하더라도 절대적으로 무효가 된다. 이거를 좀 유념해서 봐주세요. 판례가 있으니까 혹여 뭐 출제할 수도 있겠죠. 객관식 정도에. 출제위원분들이 이제 로스쿨 교수님들이 주일 텐데 판사님이냐 뭐 이런 분들이랑 여기까지는 잘 확인 안 하려고 합니다. 출제할 때 어디에서 할지 이렇게 훑어보시는데 이 파트에서는 내기가 좀 브리타의 영역이니까 사실 출제 가능성 높지 않다고 보셔도 됩니다. 다만 이해는 선행돼야지 뭐 제대로 이해해가지고 이제 중요한 문제를 풀 수 있으니까 이해는 하셔야 되고요. 시간 낭비는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꼭 필요합니다. 기본적으로 집행문 당연히 필요하죠. 원칙입니다. 다 봤는데 예외적인 게 있는데 뭐 이제 요 위에 거 첫 번째 가압류 가처분 명령, 확정된 지급 명령, 이행보고 결정들은 다 간이한 절차거든요. 간이한 절차이기 때문에 따로 집행문 받는 절차 안 주고 이걸로 빨리빨리 진행할 수 있게 해주겠다는 취지에서 집행문 필요 없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실제 뭐 예를 들어 지급 명령이나 이행보고 결정문 보시면 집행문에 들어가는 문구가 거기 아예 들어가 있어요. 한 번에 통합해서.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필요가 없다기보다는 하나의 서류에 다 들어가 있으니까 따로 받을 필요 없다 이렇게 이해하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이게 더 중요할 수 있는데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판결. 의사의 진술에 명한 판결은 이제 초반에 많이 설명드렸고 계속 나오는데 그 뭐 등기이행 청구 같은 거, 뭐 채권 양도에 의사 표시를 하라 이런 것들은 뭐 따로 집행 절차가 없기 때문에 재판이 확정되면은 뭐 간주해버려요. 민사소송법에 그 규정이 있는데 그렇게 된 걸로 진술된 걸로 간주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집행 절차 개념이 없으니까 당연히 집행문을 받을 필요가 없겠죠. 집행에 착수할 이유가 없으니까. 다만 예외 이게 예외인데 집행문이 필요 없는 예외인데 또 예외가 되면은 그때는 집행문이 필요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의사의 진술을 명한 판결인데 조건이 붙은 경우에는 그 조건이 성취되는지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확인을 해서 집행문을 부여해야 하기 때문에 집행문이 필요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집행문을 부여하는 절차 자체가 이 조건이 이행되는지 확인하는 절차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근데 집행문이 필요 없다 해버리면 조건도 확인, 뭐 동시행이든 선행이든 내가 해야 될 것도 안 했는데 집행에 준하는 효력이 생기는 모순이 생길 수 있으니까 그런 경우 이제 확인할 수 있게 동시행이나 뭐 선행 같은 거 확인할 수 있게 조건을 붙인다. 승계가 이뤄진 경우에도 집행문이 필요 없는 거에 적혀 있는 것들은 승계 전에 당사자들이 적혀 있을 거 아니에요. 뭐 피상속인. 근데 이제 승계가 이뤄진 경우에는 당사자가 아예 바뀌어 있는 상황이니까 현재는 그걸 또 확인하기 위해서 뭐 이런 불필요한 거라 하더라도 승계 집행문을 받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뭐 논리적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고요. 부여 기간은 기본적으로 확정되면은 1심 제기했던 소송 가서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 상급심 법원은 2심이면 2심 가서 하긴 하는데 일반적으로 1심 끝나자마자 집행을 들어가려고 하니까 통상적으로 그냥 1심 법원 사용하시면 됩니다. 직원분들이 하세요. 직원분들이 법원 가서 떼우십니다. 혹은 우편으로 해서 먼 곳은 우편으로 해서 받아오기도 하고 뭐 전자로 되기도 하는 것도 있는데 전자로 안 되는 곳이 있어서 좀 물리적으로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 뭐 집행증서 같은 경우에는 공증사무실 가겠죠. 할게요. 집행문 부여할 때 뭘 조사하냐? 그러니까 승계 아까 뭐 예외적으로 이제 집행문 부여 받아야 된다는 것도 이 집행문 부여 시 조사하는 걸 확인하기 위해서 이제 부여받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때 부여되는 게 기본적으로는 뭐 앞에 거는 그냥 당연한 거니까 특별한 문제는 없고 조건이 있는 건 조건 성취했는지를 확인하기 때문에 조건이 붙는 경우는 이게 필요할 수 있다는 거고요. 이 하나하나 뜯어보면 상당히 재미있게 막 꽈가지고 문제 낼 수 있고 재밌는 영역이기도 하고 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출제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부분이긴 한데 또 어떻게 보면 상당히 너무 실무적이어가지고 어려울 수도 있고 좀 여러분 머리들이 복잡할 수 있으니까 일단은 여기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확률적 가능성이 높지는 않으니까 뭐 나오면 브리타 영역이고 많은 문제 틀릴 거니까 이런 것까지 맞겠다. 좋은 태도긴 하지만 여러분이 너무 공부할 때 사실 더 공부해야 될 부분이 많거든요. 압류, 추신과 압류 정보 이런데 일단 이렇게 간단하게 넘어가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실무상 조건에 해당돼서 집행문 부여 시 조건 성취를 증명해야 되는 경우 중에 이런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판결은 그 동시행이든 선행이든 조건이 붙어 있으면은 지급받은과 동시에 이걸 확인받은 다음에 집행할 수 있게 해줘야 되니까 이때는 집행문이 필요하다. 물론 의사의 진술을 명한 판결 집행문 필요 없지만 이때는 필요하다.
설명드렸죠. 이렇게 해서 넘어가겠습니다. 일단 쭉 넘어가고요. 강제 집행 개시의 요건 를 보겠습니다. 아까 이제 강제 집행의 요건이었죠. 앞에는 강제 집행의 일반적 요건이었는데 좀 더 상세하게 들어가서 강제 집행 개시의 요건이고, 이거를 뭐 따로 암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문제되는 것들을 캐치해서 이제 답할 수 있으면 되는데 항상 물어볼 것들은 많이 없습니다. 적극적 요건, 소극적 요건 나누는데 이것도 뭐 강압상 이론상 나눈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거는 사실 깊이 보지는 않을게요. 쭉 내려가서 20페이지 하단에 이행기의 도래도 보죠. 이행기가 도래되지 않은 뭐 12월 21일 날 견적인데 그 전 상태다. 뭐 그런 거는 이행기 도래된 다음에 해야 되니까 이런 것도 확인을 한다. 최근 판례에서 좀 보면은 장래에 발생할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서도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다. 이거 일반적인 내용이죠. 민법에 근거한 내용일 텐데, 그런데 사실 장래에 발생해서 그 장래 시기에 발생을 해가지고 저당권 시행을 해야 되는데, 그 임의경매라고 하죠. 저당권을 실행해서 하는 임의경매를 할 수 있는 건데, 이게 조건 성취하기 전에 뭐 어떠한 이유든 그 전에 담보권이 실행됐고 법원에서 강간을 했다, 개시돼 버렸다라고 하더라도 그 자체로 무효는 아니다. 무효는 아니고, 다만 아직 뭐 조건이 성취 안 된 거니까, 장래에 발생할 건데 성취 안 됐으니까 채무자나 소유자가 여기 대해서 이 강제 경매 절차에 대해서 이의할 수는 있을 텐데, 그래서 이의해서 중지시킬 수 있을 텐데, 뒤에 나옵니다. 중지 관련해서 자세히. 근데 그냥 그것도 조치를 취하지 않는 바람에 경매 절차가 진행돼 버렸다. 그러면 그것도 뭐 효력은 있다, 이름이 있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그 경매를 신청했던 담보권자도 배당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에 이제 이행기 관련해서 특이한 판례니까 한번 체크해 두시라. 이론상 다 이해는 되는 거긴 하지만 체크해 두시라. 지문이 바로 나올 수 있겠죠. 마찬가지 동시행 관계 반대 의무 이행 이런 거 딱 설명드렸고, 민법 관련해가지고 혹시 한번 체크할 필요가 있어서 보는 건데, 민법상 전세권, 주임법상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권자가 아니라 민법상 전세권자는 전세 목적물 인도 의무와 전세권 설정 등기 말소 등기 의무 두 가지가 전세금 반환 의무와 동시행 관계다. 이건 전세권에 할 때 나오는 내용이죠. 그래서 상대방의 이행지체에 빠뜨리기 위해서는 이 인도 의무와 등기 말소 의무를 이행 제공을 완료해야 된다 하는 거죠. 이게 이제 반대 의무 이행에 해당되는 거다. 체크해 주시면 되고요. 그럼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의 보증금 그러니까 임차인의 임대차 목적물 반환 의무와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의무는 동시행일 텐데, 그럼 같은 논리가 들어가야 되겠죠. 반대 의무 이행 제공했거나 이행을 했어야지만 이제 상대방한테 대한 강제 집행을 할 수 있을 텐데, 그런데 예외적으로 법에서 주임법과 상임법에서 상가금융대차보호법에서 반대 의무 이행 안 해도 강제 집행할 수 있다는 조문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이제 실무상으로는 임차인들은 임대차 목적물 이행 의무를 안 하거나 이행 제공을 안 하더라도 그냥 뭐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에 승소했다 그 판결 가지고 바로 강제 집행할 수 있다는 겁니다. 뭐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해서 법조문에서 이제 판례를 가진 걸로 보면 되겠죠. 그러니까 전세권자와 임차권자는 다르다. 주임법상 임차권자는 다르다. 차이는 있겠죠. 헷갈리면 안 된다. 참고로 이제 주임법상 임차인인데 민법상 전세권 설정하는 것도 있어요. 병행해서 두 가지 권리를 병용해서 갖는 거죠. 병행해서 갖는 거라서 두 가지 권리를 다 행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세권자로서 권리 행사했다고 그래서 뭐 그게 사라졌다고 임차권자로서 권리가 사라진 건 아니에요. 두 개가 병존하는 거니까, 두 가지 권리를 다 가질 수 있는 거니까. 뭐 하나가 소멸했으니까 다른 게 뭐 소극적으로 부수해서 소멸한다 이런 개념은 없습니다. 이론상 가능할 것 같고. 자, 나머지는 뭐 이렇게 수험상 중요하진 않으니까 넘어갈 거고요. 이제 개시와 종료를 좀 더 볼게요. 자, 이런 절차들을 거쳐서 집행문을 받고 집행 개시의 요건, 강제 집행의 요건과 강제 집행 개시의 요건은 문제가 없어서 실제로 개시됐다. 그럼 언젠가 끝날 거 아니에요, 종료해서. 그럼 시작과 끝점이 있을 텐데 그 개념 때문에 보는 겁니다. 언제 시작한 걸로 보고 언제 끝난 걸로 보면. 그래야지 중간에 정지한다거나
정지시켜놓은 상태에서 나중에 다퉈가지고 아예 취소시킨다거나 이런 개념이 가능하기 때문에 시작점과 끝점을 정확히 확인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거는 이제 수험상으로도 중요해요. 이 개념 자체를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 것은. 그렇고 일반적으로 문제되는 거는 집행법원에서 하는 이제 채권 압류와 채권 추심이니까 그 개별 절차에서도 볼 거예요. 일단은 개시시는 그 압류 명령이나 뭐 부동산의 경매 개시 결정 이런 것들 내렸을 때가 개시시로 본다. 스타트 시점으로 본다. 종료시는 뭐 원칙으로 얘기하면은 뭐그 절차가 다 끝나서 돈을 배당받을 때겠죠. 배당받을 때 끝나는 거겠죠. 전체로서 집행 종료라는 거는 어쨌든 내가 채권 1억인데 뭐 하나의 절차, 부동산 경매 절차를 통해서 뭐 5천만 원 회수했고, 그다음에 뭐 채권 뭐 강제 집행 절차 통해서 뭐 3천만 원 회수했고, 나머지 2천만 원은 뭐 다른 절차 통해서 회수했고, 그래서 다 회수해서 결과적으로 몇 년 걸려가지고 1억 다 회수했다. 이거를 전체 집행 종료로 말하는 거고, 사실 이건 그렇게 중요한 개념은 아니고요. 개별적 집행 절차 종료 이게 더 중요하겠죠. 하나하나 절차에서 어디까지 가야 종료고 종료 전이면 정지시킬 수 있는 개념이라는 게 들어가니까. 그래서 유체 동산이나 부동산 같은 경우에 대해서는 나중에 최종적으로 채권자가 한 명이면 그 사람한테 다 준 때거나 뭐 여러 명이면 나눠서 배당할 때가 끝이겠죠. 돈을 받았을 때 채권에 대한 금전 집행도 뭐 맥락은 마찬가지인데 약간 이제 절차상 차이 때문에 개념상 차이가 생기는 건데 혹은 추심 신고를 했을 때 이제 끝나는 경우가 있고 배당 절차까지 가야지 끝나는 경우가 있고 그런 거 상관없이 정부명령이 확정됐을 때 끝나는 경우도 있는데 이거는 지금 봐선 모르고 그 개별 자세하게 볼 때 다시 보시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칙론적으로는 돈 받았을 때 끝난다라고 이해하시면 뭐 큰들이나 무리는 없습니다. 뭐 개별적인 디테일이야 개별 절차에서 다시 보겠지만 그러니까 이 종료되기 전에는 정지라는 개념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걸 보는 겁니다. 정지와 취소를 볼게요. 정지라는 거는 절차가 뭔가 문제가 있으니까 강제집행 절차를 멈춰놓는 거예요. 일단 멈춰놓고 바로 잡은 다음에 아예 다 소극적으로 취소시키거나 아니면은 바로 잡으려고 했더니 뭐 원래 맞는 거였어. 정지 상태에서 속행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속행해서 종료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절차를 하기 위한 전 단계로서 하는 게 정지다. 정지는 당연히 개념상 종료되기 전에만 가능하다. 종료됐으면 정지라는 개념이 안 들어가겠죠. 뭐 그런 개념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등기 절차 같은 거 뭐, 뭐 등기 이행 청구서 서뭐 승소 판결 받았을 때 등기 절차 같은 거는 그냥 행정 절차지 집행 절차가 아니라고 했잖아요. 다 뭐 단순한 행정 절차. 그러니까 그건 집행 정지라는 개념이 들어갈 수 없다. 며칠 걸리고 며칠 뭐 1, 2주 걸릴 수도 있지만 그 사이에 뭐 혹여라도 정지 결정, 강제 집행 정지 결정 받아가지고 제출했다 하더라도 안 된다는 거예요. 이에 구애됨이 없이 뭐 등기관은 집행 정지 결정이 혹여라도 있어서 제출됐다 하더라도 구애됨이 없이 그냥 등기 신청 받아들여서 등기 개입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집행 절차가 아니니까.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재판 중에 특히 등기 절차 이행 청구는 강제집행이라는 개념이 없으니까 강제집행 절차라는 개념이 없으니까 다시 한번 확인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발판도 이제 확정되면 간주되기 때문에 사실 원칙적으로는 집행문도 필요 없다고 했죠. 집행 절차도 없는 건데 예를 들어 조건이 붙을 경우에 반대 채무의 이행 같은 조건이 붙을 경우에는 집행문을 부여된다는 하나의 절차가 또 들어가잖아요. 집행문 부여도 당일 해주긴 하지만 집행문 부여 신청 자체를 늦게 할 수도 있어요. 며칠 있다 할 수 있고 몇 주 있다 할 수 있고 뭐 안 할 수도 있고 필요하니까 1년 뒤에 생각나서 할 수 있고 이러니까 그 전까지는 집행정지라는 게 가능할 수 있다. 개념상 이 차이가 있겠죠. 이건 논리적 이론적으로 좀 짚고 넘어가시면 되고요. 집행정지는 언제 되냐? 딱 법에 정해져 있어요. 집행정지가 될 수 있는 사유는 한정돼서 정해져 있어요. 민사집행법 49조에. 그래서 이걸 뭐 간이하게 실무상으로도 그렇고 이론상으로도 그냥 49조 2호 서류, 뭐 49조 4호 서류 이렇게 칭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면 이제 49조 2호 서류가 뭐냐? 암기해둬야 되겠죠. 자주 보다 보면 당연히 암기되는데 그렇게 그런 식으로 민사집행법 제49조에 적혀 있습니다. 이 법정 서류를 제출하는 게 기본적인 정지의 사유예요. 실무적으로 주로 이걸로 정지시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게 일반적으로 쓰기도 하고 제일 중요한 게 강제집행의 정지를 명한 재판 정보. 그러니까 강제집행 정지 결정문 생각하시면 됩니다. 강제집행해달라고 신청해서 받은 정지 결정문. 판결이잖아요. 넓은 게 판결이니까 이거 제출하면은 정지되는 거예요. 법원에서 한번 확인해가지고 정지해드리겠다 해서 한 거니까. 통상 공탁금 같은 거 받습니다. 담보 쪽으로. 이게 기본이고요. 실무상 이게 메인이고요. 이걸로 주로 처리합니다.
그다음에 그 외에도 뭐 법에는 나열된 건 있습니다. 판결 받은 뒤에 채권자가 변제를 받았거나 변제기를 유예해주는 취지의 내용이 적혀있는 증서 뭐 이런 것도 채권자가 작성해줬다 뭐 이런 걸 내면 또 정지할 수 있겠죠. 뭐 이런 건 근데 거의 못 봤습니다 사실. 뭐 이런 걸 써줬는데도 집행하는 경우가 없고요 채권자 사실. 혹은 뭐 써준 다음에 이거 가지고 들고 살 수는 있겠죠. 진행되는 중에 써줘서 변제해서 써줘서 가져서 정지할 수도 있겠죠. 근데 실무적으로는 이게 1호가 첫 번째 49조 제2호 서류인 강제집행 정지 결정 재판서가 더 많다. 그다음에 아예 취소까지 할 수 있는 서류. 아예 취소까지 할 수 있는 서류는 취소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는 강제 집행을 불허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는 그러한 재판의 정보이죠. 또 판결 받은 거니까 이거 취소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집행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내면 당연히 해주겠죠. 이것도 이걸로 보통 합니다. 이것도 실무적으로는 변호사들이 이런 거 받아주는 걸 이제 일로 하고 받자마자 제출하겠죠. 제출까지 꼭 해야 됩니다. 뒤에 나오지만. 그다음에 기타 뭐 담보를 제공한 서류. 담보 제공했으니까 이 담보가 집행에 대한 뭐 일종의 말 그대로 담보니까 실제 본 집행하지 마라. 내 집 팔아 넘기는 경매 절차 하지 마라. 그 대행되는 돈을 담보로 제공했으니까 이런 거죠. 이런 경우에도 채권자한테 불이익이 없으니까 받아주겠죠. 기타 여기까지는 많이 있고요. 밑에 있는 건 거의 없습니다. 뭐 판결이 소외 취하 등 사유로 회록이 일었다는 내용이 담겨있는 징석, 집행하지 않는다거나 취하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는 뭐 화해조도 정보이나 공소조도 정보 이런 것들. 근데 여기까지 갈 거면 앞단 서류들이 더 간단하니까 앞단 서류를 많이 합니다. 이런 것들 준하는 것들이 법원에서 확인한 서류들이니까 이런 게 있으면 또 가능하죠. 그다음에 이제 여기 있는 서류들만 제출할 때 정지가 된다는 거예요. 여기 없는 거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 판례가 뭐냐면은 보전 처분 때 이제 또 나오는 거긴 한데, 자 규정이 있는 것들만 정지할 수 있다. 그런데 규정이 없는 일반적인 가압류 가처분 방식으로 집행정지를 신청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강제집행 정지 가처분 뭐 이런 식으로 가처분 일반 요건에 대해서 한번 해보겠다라고 했던 거는 받아주지 않겠다는 거예요. 민사집행법 등 법규에 근거가 있으면 해주겠지만 그게 아니면은 준용할 여지도 없으니까 그런 규정들을 뭐 다른 데에 준용할 여지도 없으니까 부적법하다. 그래서 각하해버리겠다. 강제집행 정지 가처분 뭐 이런 것들은 법률에 있는 근거 없는 거고 그걸 준용하는 근거도 없으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각하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나오는 게 이제 제일 중요하고 실무적으로 중요한 게 법정 서류의 제출이고요. 그 다음이 이제 법정 사실의 발생도 있습니다. 이런 법에 정해진 사실들이 발생해서 정지되는 건데 대표적인 게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 선고나 회생 절차 개시 결정 등이 있어요. 이거는 서류 제출할 필요도 없이 이 사실이 있으면 자동으로 정지가 돼요. 다만 이 사실이 있었는지를 모르잖아요. 집행법원에서. 모르니까 이걸 제출을 해줘야 되긴 합니다. 알게 인지할 수 있게. 다만 법리상으로는 제출 안 했어 하더라도 당연히 정지되는 거예요. 또 그의 장애 전제되고 전제로 해서 후속 절차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이건 실무적으로 중요한데 수험적으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요. 파산 선고나 회생 절차 개시가 대표적이기 때문에 이걸 예를 들어 봅니다. 집행정지의 방법이라는 것은 앞선 49조를 주로 염두에 둔 개념입니다. 법정 사실 발생은 직권정지 사유니까 민사집행법 제49조에 근거한 서류들은 그게 있다고 정지되는 게 아니라 집행법원에 제출까지 해야 돼요. 그러니까 나 이거 서류 받았어. 정지 서류 받았어. 기분 좋아 하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최대한 빨리 법원 뛰어가가지고 법원에 제출해야 됩니다. 다만 실무상 당연히 전자소송을 하기 때문에 전자로 제출하면 될 겁니다. 별도로 정지 신청서 간이한 형식의 채권자 누구, 채무자 누구 이렇게 신청서 같은 것도 필요 없다. 소장이나 채권가압류 신청서 이런 식으로 신청서도 필요 없다. 그냥 그 서류만 로 데이터만 갖고 가지고 그냥 제출해도 된다. 라는 건데 실무상 한 장짜리 간단하게 표지 만들어서 하긴 합니다. 신청이 비신청이 적어서 하긴 하는데 법원 양식도 있어요. 그렇게 제출할 때 한 장짜리 있긴 한데 어떻게 편의를 위한 거라고 보면 되고요. 실무상 그러니까 법리적으로는 저 서류만 달랑 들고 가서 제출해도 정지된다는 겁니다. 실제로는 어느 집행법원에 어떻게 제출하는지 다 적어주는 게 좋겠지만 그리고 이 판례는 강제집행 정지 결정 정본의 49조 2호 서류였죠. 이거를 집행기관에 제출하면 당연히 집행정지 불이익이 발생한다. 이 정본을
뭐 압류 채권자나 제3채무자 같은 사람들한테 송달을 했는지 그 집행에 관련된 당사자나 이해관계인들의 송달을 했는지 여부는 상관없다. 제출되는 즉시 효력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 집행법원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서류만 제출하면 돼요. 그럼 정지되는 거니까 별도로 신청을 해서 강제집행 정지 신청이라는 별도 신청 사건을 접수할 실익이 없다. 따라서 부적법 각하된다라는 겁니다. 하나의 별도 사건으로 뭐 강제집행 정지 신청 뭐 소송 제기하듯이 그런 게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냥 제출되면 정지되는 거니까. 실무상 약간 혼선이 있거나 헷갈리니까 그런 경우들이 있어서 대법 판례가 나온 겁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집행 정지가 있으면 당연히 그 효력은 그 집행이 중지되고 개시 전이면은 개시도 못할 거고 개시된 상태면은 이제 속행이 안 되겠죠. 그러나 이제 실무적으로 보면은 하나의 사건에 여러 건의 이제 강제 집행이 들어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부동산 경매 같은 경우도 채권자가 많을 테니까 그 채권자가 하나의 부동산에 대해서 계속 경매가 들어올 수 있잖아요. 그러면 실무적으로는 그걸 하나로 엮어서 나중에 따로 설명드리긴 하겠지만 엮어서 하나의 사건으로 진행해요. 사건 번호 여러 개가 병합돼 있긴 하지만 근데 그 병합된 사건 중에 하나가 정지됐다. 그렇더라도 다른 사건들은 다른 당사자의 사건이니까 진행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경합된 상태에서는 뭐 제1의 사건이 경매가 뭐 집행 정지가 됐다 하더라도 별개 사건 제2의 사건은 그냥 진행된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그 사건 그냥 쭉 가는 거다라는 겁니다. 이런 경우가 있다. 정지된 걸 속행하고 싶다. 그럼 채권자는 채무자가 주장했던 사유가 법적으로 타당하지 않은 게 밝혀졌다라고 해서 그걸 증명해가지고 집행 개시해달라, 속행해달라는 신청을 하면 됩니다. 취소는 아예 정지가 아니라 없애버리는 거겠죠. 기록을 상실시키는 거겠죠. 라는 거고 그런데 개시 전에는 일단은 논리적으로 당연히 취소라는 게 개시도 안 했으니까 취소가 있을 수 없는 거고요. 절차가 종료됐다. 위에서 살펴봤죠. 이런 경우에 종료된다. 다 끝나버렸다. 그러면은 취소할 수도 없어요. 이미 정상적으로 이행돼서 완료된 거니까 원칙적으로. 그래서 아까 위에 나왔던 취소 사유들을 제출하면은 취소가 되는 건데 종료돼 버렸으면 늦게 제출하면 의미 없다. 이미 정리됐으니까. 그럼 그때는 어떻게 하냐? 뭐 개별 절차당 차이가 날 수 있겠지만 원칙적으로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 법률상 원인 없이 받아가는 거니까 부당이득 반환 청구나 뭐 때에 따라 정도가 심하면은 불법행위, 채권으로 변해서 그런 거 청구를 할 수 있겠죠. 민법상 청구. 그런 절차로 해결해야 됩니다. 다만 이미 다 돈을 받은 사람이면 그 돈이 다 어디 자력이 없어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부당이득 반환이나 뭐 불법행위 이런 걸로 해결하려고 하면은 회수가 안 될 수 있어요. 먼저 자력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되도록이면 강제집행 절차 자체를 정지시키고 취소시키는 게 좋겠죠. 그러면 그 돈 자체를 못 가져가니까 나중에 뭐 회수한다 복잡하게 고민할 필요 없으니까. 회수하는 것도 하나의 또 별도의 강제집행 절차고 자력이 없으면 또 회수가 안 돼요. 이런 경우가 있을 거고 뭐 아까 말씀드린 대표적인 사유가 집행 취소 사유를 제출한다 49조에 있는 인사집행법 혹은 채권자가 취하한다 이래도 취소되겠죠. 이다 여러 가지 사유로 또 직권을 취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기서 그럴 건 아니고 법원에서 직권 취소시키는데 뭐 경매 가도 신청한 채권자한테 신청한 채권자가 배당을 받을 가능성이 없다 아무리 봐도 그러면 할 이유가 없잖아요. 비용 계속 들이면서 그럴 경우에 남을 가망이 없을 경우로 봐서 취소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뭐 이런 경우에 직권으로 취소한다는 거고요. 어려운 개념 아니죠. 취소하면 당연히 집행이 효과 소멸하고 해당 절차는 종료되겠죠. 다시 속행을 구한다는 개념도 없겠죠. 취소됐으면 그냥 끝난 거지 뭐 다시 살려서 속행을 구한다는 개념은 없겠죠. 정지는 정지시켜놨으니까 다시 진행시킬 수 있겠지만 자 길게 보셨는데요. 총론 파트는 이렇게 정리됩니다. 주로 이해 중심으로 한 번은 꼭 봐야 되는 부분이니까 한번 깊이 있게 한 번 정도만 쫙 봐주시고요. 이걸 근간으로 해서 가장 중요한 금전채권에 대한 집행 파트로 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수고하셨습니다.